네, 안녕하세요. 이페스 코리아 정성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와 같이 이제 공부하실 과목이 이제 이 과목의 가치평가론 되겠습니다. 네, 가치평가에서 크게 이제 네 과목 있죠. 이제 주식 있고, 채권, 그 다음 파생상품. 여기서 이제 10개씩 출제되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파생상품이 결합된 증권. 5개, 그래서 이제 35문제 출제되니까 좀 비중은 높은 편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기본서 과정이니까 여러분 이제 그 교재 기본서 갖고 계시죠? 작년 내용하고 올해 새 교재가 나왔지만 이제 달라진 내용은 없고요. 저는 이제 그 교환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할 텐데 그 교재 순서하고 똑같으니까 이렇게 지장은 없으실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파트 주식 평가 분석부터 진행을 할게요. 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간단하게 과목, 이제 특징을 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개 출제되고요. 올해 이제 증자 얘기부터 이제 할 텐데, 증자하고 이제 핵심적인 겁니다. 마지막에 보통주 평가, 그래서 적정 주가 계산하는 거 있죠? 이제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 과목의 이제 특징을 보면, 10개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이제 계산 문제라고 이렇게 보세요. 여기 이제 공식들이 꽤 많이 있는데, 이제 공식이 있다는 건 이제 계산 문제니까, 그거 이제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골고루, 이제 교재 내용이 이제 많은데, 이렇게 골고루 출제된다기보다 핵심적인 부분에서 이제 집중 출제되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로 그 직전 시험을 이렇게 봐도, 여기 여러분 증자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증자 부분에서만 2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주가지수 산출 방법이 3가지 있는데 여기서도 2문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제 출제가 되는 파트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 강조를 드릴 거예요. 특히 이제 어디가 중요하다 이렇게. 네, 아무쪼록 여러분 이제 귀한 시간 내서 이제 공부하시는 거니까 모두 합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1장에 이제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주식과 주식시장. 자, 1절, 그 교재 그 타이틀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다뤘죠? 이제 주식인데, 이제 주식은 뭐,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거 지금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수준에 올라온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이제 주식이라는 건 아는 것처럼, 이제 자본의 이제 구성 단위다. 이제 회사가 자금을 조달할 때, 이제 활용하는 게 주식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타인 자본이 아니고 주식은 이제 자기 자본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본 조달 수단이 되는 거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수익을 내려고 이제 주식에 투자를 하고 이제 주주가 되는데, 이 주주한테는 이제 권리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경영에 이제 참가하는 거죠.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의결권 아닙니까? 또 이제 회사 이익을 가져갈 권리, 대표적인 게 이제 배당, 청구권, 이와 같은 이제 권리를 갖게 된다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보통주도 있고 우선주도 있지 않습니까? 통상 삼성전자 보통주 있고 우선주도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의 이제 차이죠. 경영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이제 의결권 떠올리시면 되는데, 보통주는 기본적으로 이제 의결권이 있죠, 여러분. 주주총회 갈 수 있잖아요. 반면에 이제 우선주는 이 의결권이 이제 없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 우선주가 안 좋잖아요. 대신 왜 우선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익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우선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회사에 이제 그 이익이 날 때 우선주가 이제 선순위죠, 여러분. 우선주는 그 채권자 그 이자 받듯이 작지만 이제 배당을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죠. 선순위다. 그리고 이제 남으면 보통주 배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선순위, 얘가 후순위. 이익 참여에서는, 경영 참여에서는 보통주가 좋고. 자, 넘어갈게요. 자, 보통주 이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액면이 있냐, 없냐. 이제 현재 뭐 우리나라 다 발행할 수가 있는데, 액면이 있는 거, 액면주는 통상 우리 상법에 보면 액면을 이제 100원 이상으로 정해야죠, 여러분. 100원부터 뭐 5,000원도 있고 이제 만원권도 있습니다. 최소가 이제 액면이 이제 100원이다. 그리고 이제 무액면주도 있는데요. 무액면주는 이제 액면을 표기 안 하고요. 다만 이제 수량, 주식 수만 이제 표시가 된다. 기명주, 무기명주, 주주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냐, 그렇지 않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럼 기명주는 주주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주주 현황 파악할 때 이제 용이하겠죠. 다만,
우리 이제 투자자들은 매매를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름이 이제 업데이트가 돼야 되잖아요. 명의를 변경해야 되는 이제 좀 불편함이 있다. 번거로움이 있겠죠. 물론 뭐 전산상으로 다 되는 거니까. 뭐 별도 설명 필요 없죠. 그다음 이제 의결권, 무의결권, 통상 보통주는 이제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의결권도 발행은 되는데 다만 여기 규정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상장 규정에 보면, 그래서 이제 상장회사들이 있죠, 여러분. 상장회사는 무의결권주를 너무 많이 발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전체 발행 주식 총수의 이제 50%죠?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상장 규정에 돼 있다. 그러니까 상장회사. 이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자금 조달하는 건데, 무의결권주를 100%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면 자금 조달되고 또 이제 경영 간섭 안 받으니까 그러면 기업들은 무의결권주를 발행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체크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주, 구주, 주식을 한 번만 발행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기업들이 필요하면 이제 추가 발행하는데 기존에 발행된 걸 이제 구주라고 표현하겠다. 새로 발행되는 것은 뭐 증자 때문에 발행하는 게 일반적인데 유상증자, 무상증자. 그게 이제 신주 아니겠냐. 네, 이거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선주도 이제 그 종류들이 있는데요. 누적적, 비누적적. 이 누적적이 좋은 거죠. 참가적이 좋은 거고요. 자, 이제 누적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이제 배당을 받게 돼 있는데 만약에 회사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올해 배당을 못 받았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 이제 누적적으로 주겠다. 그게 이제 누적적 우선주죠. 당해년도에 지급하지 못한 배당이 있으면 차기에 누적해서 주겠다. 그러면 비누적적은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냥 죄송하다 하고 이제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누적적이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투자 위험이 낮다는 거죠. 투자자한테 좋은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수익률도 낮겠죠, 여러분. 투자 위험이 낮아서 수익률이 높다. 그러면 이제 안 됩니다. 위험이 작다는 것은 그만큼 보상도 작은 거예요. 자, 참가적, 비참가적, 요건 이제 뭐다? 배당에 참가할 수 있냐, 없냐.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참가적 우선주는 보통주 주주한테 이제 초과 배당을 지급할 때, 그러니까 우선주 배당은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주 배당할 때, 이런 뜻이죠. 같이 참여가 가능한 게 이제 참가적 우선주. 이게 좋은 건데, 다만, 일반적으로는 비참가적 우선주를 발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비참가적 우선주가 일반적이다. 또 이제 전환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전환 우선주는 전환이 되는 거예요. 뭐로? 보통주로. 그러면 이제 의결권이 부활되겠죠? 우선주였다가 일정 시기에 보통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게 전환 우선주고, 안 되는 게 비전환 우선주. 그 다음에 이제 상환주라는 것은 마치 채권처럼, 만기 때 원금을 이제 돌려주겠다. 미리 정한 이제 상환일, 또는 이제 수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수시 상환주도 있죠. 액면 금액을 이제 상환해 주겠다. 마치 채권 원금 주듯이. 자, 이제 우선주는 이런 종류들이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2절로 가서 증권시장 이제 살펴볼게요, 여러분. 우리 이제 그 주식이, 여기서 우리 주식 다루는데 주식이 증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상위 개념이 증권시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증권시장의 또 상위 개념이 금융시장이죠, 여러분. 금융시장이 가장 이제 상위 개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쌍방간에 이제 금융을 거래하는 거잖아요. 돈을 이제 빌리고 빌려주는 그게 이제 금융시장인데, 금융시장의 기능하고 금융기관입니다. 이건 시장의 기능이고, 이제 이건 기관의 기능. 이것도 그냥 가볍게 볼게요, 여러분. 금융시장의 핵심 기능은 뭐예요? 자금 중개 기능이죠. 자금 잉여 주체. 그러면 이제 가게 여유가 있다는 거죠. 자금 부족 주체. 흔히 이제 자금 수요자, 기업 한테로 자금이 이제 이전 배분이 이루어지는 자금 중개 기능. 이게 시장의 이제 핵심 기능이다. 그리고 이제 시장은 우리가 사적으로도 금융거래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규칙에 의해서 공정한 거래가 이제 가능하다. 시장에서는 이제 규칙에 따라서 이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다. 이것도
예, 이제 장점 또는 이제 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 여러분. 시장 안에는 이제 금융회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개인들이 상대방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금융회사를 이제 통해서 거래를 하겠죠. 개별 경제 주체들의 그래서 거래 비용을 절감해준다. 그러니까 이제 거래 상대방이 대줌으로써 내가 1대1로 상대방을 탐색할 필요가 없으니까 탐색 비용 이런 게 이제 줄어든다는 겁니다. 금융회사를 상대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금융회사들, 지금은 이제 금융기관이란 말보다 금융회사란 말을 더 많이 써요. 핵심적으로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소규모 금융으로의 분할, 예, 다양한 상품 개발, 금융 상품들 많잖아요. 그리고 요거 이제 쪼개기도 하고 자금이 여러 사람한테 모은 자금을 이제 쪼개가지고 또는 뭐 합해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금융을 제공하기 때문에 유연성을 이제 제공한다, 지급결제 수단을 제공한다. 이게 이제 금융기관의 역할 또는 이제 기능이다. 네, 어려운 말 없죠? 자, 금융시장을 나누는 방법을 또 이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뭐 상품 성격이냐, 중개기관이 개입하냐, 개입하지 않냐, 이것으로 이제 나누는데, 상품 성격으로 보면 통상 여기 이제 만기입니다, 여러분. 그 상품의 만기에 따라서 자본시장, 영어로 이제 캐피탈 마켓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단기 금융시장, 머니 마켓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화폐 시장이라고도 표현하죠. 자, 이 두 개 차이점 뭐다? 일단 이제 만기 1년 이상짜리가 거래되는 시장이 그런 상품이 거래되는 게 자본시장인데, 주식이나 채권이 이제 자본시장에서 이제 거래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협의의 증권시장 그러면 요 캐피털 마켓을 이제 표현하는 거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란 말이 붙었잖아요. 예, 얘는 콜이라든지 이제 CP, 기업어음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만기 1년 미만짜리 단기 상품이 이제 거래되는 시장. 거기에 이제 머니마켓이 되는 거고요. 그 밖에도 예금 대출 시장도 있고, 뭐 외환 시장도 있고, 파생 상품 시장, 이렇게 상품 성격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눈다. 뭐 써가면서 외울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직접금융, 간접금융. 우리 이런 말은 상식적으로 좀 이제 알아둬야 되겠죠? 직접금융은 뭐고, 간접금융은 뭐냐. 여기 보는 것처럼 이 중개기관 있잖아요, 여러분. 금융중개기관. 얘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냐, 개입하지 않냐. 이걸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직접금융시장은 자금 수요자하고 자금 공급자 간의 거래를 말해요. 그러니까 중개기관이 개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직접이란 말을 썼냐면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거래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주식 채권이다 보시면 돼요. 주식이나 채권은 직접 금융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왜냐면 이거 발행자와 투자자 사이에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창구 역할을 해주는 금융회사가 있긴 있죠. 증권회사가 이제 창구 역할을 하는데, 근데 걔가 깊숙이 개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간접금융은, 예,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예, 금융중개기관. 이제 여기 대표적으로 은행 떠올리시면 돼요. 은행이 취급하는 게, 예, 간접금융이고, 증권회사가 주로 취급하는 게 이제 직접금융이죠. 증권사. 얘가 이제 개입해서 자기 신용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건데, 이제 그러면 얘하고 얘 사이에는 간접적인 금융이다 이런 뜻이죠. 수요자 공급자 사이에. 예금 대출 떠올리시면 되죠, 여러분. 예금 대출은 뭐예요? 고객이 은행에 예금하면 은행이 그 돈을 변형해 가지고 대출해 주잖아요. 요게 간접금융, 주식채권이 직접금융. 그래서 우리는 결론은 뭐냐면 지금 증권시장 이제 얘기를 하는데 주식 채권이 거래되는 이 증권시장은 성격으로는 자본시장이고 그다음에 직접금융, 간접금융 이 형태로 보면 직접금융 시장이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증권제도란 말을 봐볼게요, 여러분. 증권제도에 여기 이제 특징이 3가지 있는데요.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는 있으니까 조금 체크를 해놓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증권제도가, 우리가 이제 증권이 무슨 말인지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근데 증권제도가 이렇게 3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게 왜 나왔냐. 자, 첫 번째 걸 보시면, 자, 자금을 필요로 하는 이제 수요자, 이제 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금을 이제 공급하는 이제 투자자라고 봐야 되겠죠. 이 두 주체는, 예, 입장차가 있다는 겁니다. 시각차가 있다.
자, 기업 입장에서는 예, 자본 비용을 최소화, 그러니까 돈을 빌려야 되는데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빌리기를 원하고 또 한 번에 큰 자금을 빌리고 싶고 거액을 그리고 장기 자금을 이제 선호하더라. 이제 이해되죠? 반면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을 이제 극대화하려고 투자하는 거 아니겠어요? 수익 극대화를 원하고 또 소액 투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기업하고 이제 입장이 다른 거죠. 적은 돈으로 투자하고 싶은 거고 또 환금성을 선호한다는 거죠. 장기 자금을 원하지만 언제든지 돈을 빼고 싶다. 현금화하고 싶다. 환금성을 선호한다. 그러면 어찌 보면 이게 상충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증권 제도가 나왔다. 증권 제도는 이렇게 상충되는 양자의 입장을 조정해서 나온 제도다. 그러니까 이제 조율을 했다. 뭐 조화를 이뤘다. 뭐 이런 느낌. 그래서 나온 게 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증권은 권리를 부여한다는 거죠, 여러분. 권리. 이런 이제 계약을 통해서 뭐 자녀 재산 분배 청구권, 각종 권리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의 이제 계약 조건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해관계를 이제 조정하는 거다. 두 번째는 액면을 소 단위로 분할 발행한다. 그러면 이제 액면으로 쪼개서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요 문제가 해결되겠죠. 거액을 원하는데 그걸 이제 쪼개서 발행하면 형편이 되는 데에 따라서 뭐 한 주를 사도 되고 10주를 사도 되니까 요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도성을 이제 부여하는 거죠. 주식을 우리가 유통시장에서 이제 샀다 팔았다 쉽게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각종 권리에 대한 계약이다. 증권은 각종 권리를 이제 표시하고 있는 거다. 이런 뜻이고, 예, 또 소 단위로 분할 발행이 된다. 이게 특징이고, 예, 자유 양도성을 보장한다. 이제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어려운 거 있습니까? 전혀 없죠? 자, 교재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자, 증권시장에 이번에 이제 증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제 주식 떠올리시면 돼요. 증권시장 그러면 이제 채권도 증권에 들어가지만, 예, 우리 이제 주식 파트니까 주식시장의 기능이다. 여러분 이제 주식시장이 발행시장도 있고 이렇게 이제 유통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발행시장은 이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증권이 이제 신규 창출된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새롭게 증권을 발행하는 시장, 1차 시장. 그 다음 유통시장은 이제 투자자끼리 사고 파는 시장 아니겠어요, 여러분? 2차적인 시장이죠. 그럼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의 기능은 조금 차이가 있겠죠. 이 발행시장의 핵심 기능은 자금 조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행자와 투자자 사이에 거래가 되는 거고요. 발행시장은 발행자와 투자자. 첫 글자만 써볼게요. 얘 사이에 매매가 되고 유통시장은 투자자 간에 매매하는 거 아닙니까? 투자자끼리. 자, 핵심 기능이 자금 조달이죠. 그래서 예, 투자자의 이제 여유 자금이라는 뜻이잖아요. 유휴. 그게 기업의 장기. 증권은 이제 장기 개념이니까 생산 자금이 이제 되는 거다. 그게 발행 시장의 기능이다. 증권 발행을 통해서 투자자의 여유 돈이 기업한테 흘러간다. 이런 뜻이죠. 그럼 이제 기업은 특히 주식은 자기 자본이니까 자기 자본 조달을 통해서 재무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예, 자기 자본이 이제 늘어나는 거니까. 물론 이제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는데 채권은 이제 부채가 늘어나는 거고 주식은 자기 자본이 늘어난다. 재무 구조 개선. 그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득 재분배 효과를 이제 기대할 수 있다. 누구든지 예, 이제 형편되는 대로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다. 반면에 이제 유통시장의 핵심 기능은 유동성이죠, 여러분. 유동성. 예,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유동성을 부여하고 우리 유통시장에서 형성되는 그 시장 가격이 가장 공정한 가격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가장 공정한 가격은 시장 가격인데 유통시장의 이제 가격이 이제 공정한 가격이다. 그리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들은 또 이제 신용도가 높죠. 그래서 이제 담보력을 높여준다. 예를 들면 이제 상장되어 있는 증권들은 거래소에 다 대용 증권이 되는 거잖아요.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대용 증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3절입니다. 증권 발행 제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행 형태에 따라서 이제 발행 방법.
부터 봐볼게요, 여러분. 발행 형태를 보면 이제 직접 발행, 간접 발행이 있고 또 공모가 있고 사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직접 발행, 간접 발행입니다. 간단하게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일단 이제 그 발행자가 있죠, 여러분. 자금을 필요로 하는 이제 증권 발행자. 그리고 이제 투자자가 있다. 그리고 둘을 연결시켜주는 이제 발행기관. 여기 이제 증권사가 대부분 이 역할을 하죠. 발행기관 역할을 하는데, 요 그림에서 보면 얘가 증권을 발행하고 그걸 얘한테 넘기고 그러면 자금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발행기관이 개입하게 되면 이게 이제 간접 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행자와 항상 직접, 간접 이런 표현 쓰면 발행자와 투자자 사이에 직접 거래하는 거냐, 아니면 그 사이에 간접적으로 누가 개입하는 거냐. 누가 개입하면 간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발행은 얘 없이 발행자가 직접 투자자한테 이렇게 증권을 발행한다. 이제 파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간접 발행은 발행기관이 개입한다. 조금 이제 여기에 살을 붙이면 이제 직접 발행입니다. 직접 발행은 발행자가 자금 조달을 원하는 이제 발행자가 직접 증권을 발행하고, 특히 요거죠, 여러분. 발행위험. 발행위험이라는 거, 이게 뭐예요, 여러분? 흔히 이제 실권주라고 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안 팔린 거. 10만 주를 발행했는데 투자자가 다 산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 실권주를 이제 발행위험이라고 하는데 이걸 누가 떠안을 거냐. 이제. 근데 직접 발행은 자신이 직접 부담한다. 여기서 자신의 요 발행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발행기관이 개입하지 않으니까 발행자가 직접 투자자를 모으고 판매를 하고 안 팔린 거 회수해 가고. 통상 이제 주식은 간접 발행을 합니다. 간접 발행은 제3자가 맡는 거다. 발행위험 또는 발행사무, 창구 이런 역할을 제3자, 요 제3자가 이제 증권회사가 되는데요. 그런데 요 3자가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인수기관 인수방법에 따라 간접 발행은 이제 세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죠. 그 세 가지, 총액인수, 잔액인수, 모집주선. 요거는 이제 간접 발행이 있는 겁니다. 그럼 요게 뭐냐면 이 발행 위험을 안 팔린 거 있잖아요. 이걸 누가 떠안을 거냐.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나누는 건데, 총액인수라는 것은 인수기관, 요 증권회사입니다. 제3자. 인수기관이 증권 발행에 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하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위험을 누가? 인수기관 또는 이제 발행기관. 얘가 부담한다. 그러면 총액인수고요. 잔액인수는 뭐예요? 안 팔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미매각분에 대해서 인수기관이 부담하는 거다. 그러니까 요 두 개는 인수한다. 누가? 인수기관이. 다른 말로 발행기관이. 근데 전체를 다 인수해서 책임지고 판매하겠다. 요거는 안 팔린 것만 내가 떠안겠다. 그리고 모집주소는 안 팔린 것을 발행 주체가 부담하는 거다. 그러면 이것은 발행자가 부담한다는 거니까 직접 발행하고 발행 위험 측면에서 같죠. 다만 창구, 이렇게 투자자 모집해주고 이렇게 창구 역할을 하는 게 다른 거죠. 이것은 직접 발행자가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요 모집주소는 발행기관이 투자자를 모집해주는 거죠. 참고로 주식 발행할 때 우리나라는 총액인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접 발행 중에서 총액인수. 자, 요번에는 이제 모집 방법. 앞에는 이제 발행 방법이었는데, 이제 모집 방법. 이거 의미 없어요, 여러분. 모집 방법이냐, 발행 방법이냐, 의미 없고요. 우리 3호 공모 이거 다 아시죠? 이게 이제 투자자 모집 방법이다. 3호라는 건 뭐예요? 끼리끼리 이렇게 아는 사람 모집하는 거죠. 집적 모집, 연고 모집, 연고자를 모집한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판매할지 이제 미리 이제 정해놓은 거죠. 그게 이제 3호다. 그래서 발행 주체가 특정이 돼 있다. 이제 이런 느낌. 이게 이제 3호 아닙니까? 특정 기관 투자자나 이제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을 발행한다. 흔히 이제 끼리끼리 발행한다. 우리 법적으로는 뭐 일반 투자자 수가 50인 미만이냐, 50인 이상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여기서는 이제 거기까지는 가지 마시고요. 나중에 이제 법규 과목에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요 정도, 특정돼 있다. 그럼 이 3호는 상대적으로 절차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고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소수잖아요. 간편하겠죠. 발행 비용도 적게 든다. 요게 이제 3호의 특징인데, 통상은 3호보다 이제 공모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공모는 일반 투자자, 이 불특정이라는 겁니다. 누가 살지 모르는 거죠.
불특정 투자자를 대상으로 분산 취득하게 하는 방법이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공모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써요? 모집과 매출. 모집, 매출. 이게 공모란 말이에요. 자, 공모 대상인 증권이 이제 신규로 발행된 증권이면 모집이라는 말을 쓰고 이미 발행된 것을 이제 판매하는 것은 매출이란 말을 쓰죠. 그래서 우리가 신주 모집, 구주 매출 이렇게 네 글자로 표현하잖아요. 신주는 모집행위로 보고 신주를 발행해서 판매하는 것은 모집이라고 표현하고 구주, 이미 발행된 대주주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그걸 또 일반인한테 팔 수 있잖아요. 구주는 매출이라고 표현한다. 신주 모집, 이미 발행된 구주겠죠? 구주 매출. 이게 공모다. 자, 기업 공개, 기업을 공개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고잉 퍼블릭이니까 이 퍼블릭이 이제 공모를 우리가 이제 퍼블릭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사모는 프라이빗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공적 기업이 된다는 겁니다. 공적 기업이 된다 또는 일반 대중한테 다가간다 뭐 이런 뜻이죠. 기업 공개. 자, 기업 공개는 소수의 대주주에 의해서 독점됐던 기업의 소유권이 일반 대중에게 이제 분산되는 거다. 기업 내용이 일반에게 알려져서 공적 기업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기업 공개를 왜 할까요, 여러분? 상장하려고 하는 거죠. 예, 상장을 위해서 기업 공개하는 겁니다. 발행 주식을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서 이제 기업 공개가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는 이제 목적이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굳이 여러분, 비상장 회사가 우리 회사가 뭐 하는 회사다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알릴 필요가 없겠죠. 흔히 이제 신상을 터는 것처럼. 비상장 회사는 오히려 기업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기업 공개를 하냐? 상장하려고 하는 거다. 상장을 시키려고 그러면 이제 주식이 분산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기업 공개 요건, 우리 거래소에서 이제 기업 공개 또는 이제 상장하겠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를 요구하잖아요, 여러분. 상장 요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주식을 분산해야 돼요. 대주주들이 소유한 주식을 분산해야 되는 요건이 있어요.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상장이 안 되겠죠.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여러분 기본서 교재에 한 페이지에 이렇게 기업 공개 요건이 나와 있는데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거. 예를 들면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 이제 상장을 하려 그러면 즉 주식 분산 요건이 있는데 일반 주주가 이제 흔히 이제 소액 주주라고 보면 되겠죠. 소액 주주가 500명 이상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 주식의 25%가 일반 주주한테 가야 돼요. 이게 분산 요건이에요. 이걸 갖춰야만 상장이 되는 거예요. 소액 주주, 일반 주주라고 표현하는데 500명 이상, 그리고 25% 이상 이게 일반 주주가 이제 보유해야 된다. 그러면은 대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을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자, 여기까지 지금 앞에서 살펴봤는데, 물론 이제 앞에 내용도 시험에 날 수는 있습니다. 예, 뭐 안 난다고는 제가 뭐 단언할 수는 없는데, 희박합니다. 출제될 확률이 아주 희박하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첫째 시간 여기까지 다룰 텐데, 이번 시간에 꼭 반드시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증자입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거의 매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증자라는 건 뭐예요? 기업이 자본금을 늘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해야 자본금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다만 돈을 받고 돈 없이 이런 뜻이죠. 그래서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무상증자가 됐든 유상증자가 됐든 이 기업의 주식수나 자본금은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신주를 발행하니까 증가합니다. 다만 실질재산에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무상증자는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실질재산 불변. 그러면 이 주식이나 그러니까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죠, 여러분. 잉여금, 자본잉여금, 뭐 이익잉여금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잉여금을 변환하는 겁니다. 자본 전입이라 그래서 이것을 자본금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거다. 그런 개념이 무상증자고요. 그리고 유상증자는 이제 돈 받고 이제 증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 출자금, 이걸 흔히 줄여서 주금이라고 하죠. 주금을 이제 납입해야 된다. 그럼 이제 회사에 돈이 들어오는 거죠.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거다.
그러면 이게 증자 후에 이제 그 기업 재무 구조가 이제 변하는데 일단 자본금은 다 늘어나겠죠? 둘 다. 근데 이쪽은 이제 잉여금이 자본금으로 전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잉여금은 감소, 자본금 증가, 이게 이걸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게 불변입니다. 왜냐면 외부에서 자금이 이제 들어오는 거잖아요. 요걸 일로 전환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얘는 자산이 불변, 외부에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다. 얘는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산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자본금도 증가, 자산도 증가. 근데 얘는 자산 불변이다. 이렇게 항목이동하는 거죠, 일종의. 그리고 이 무상증자는 당연히 누굴 대상으로 해요?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이제 무상증자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요거는 배정 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뒤에 나오지만 기존 주주한테 이렇게 돈 받고 팔 수도 있고 배정할 때 기존 주주한테 배정할 수도 있고 일반 공모할 수도 있고. 이건 무조건 주주가 대상이 되겠죠. 자, 이 중에 이제 무상증자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 잘 드리고 있나요? 자, 무상증자는 실질적인 주식 출자금, 줄여서 주금, 납부 없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돈을 내는 게 아니고 납부 없이 회사의 자본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행위. 이게 이제 무상증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주 입장에서 추가 자금을 내는 게 아니고 회사 내부에 이렇게 잉여금이 자본금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신주를 발행한 만큼 그걸 주주들한테 이제 주겠다는 거죠. 자, 지금 무상증자하고 여러분 이제 주식 배당하고 비슷한 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제 주식 배당이라는 건 뭐예요? 회사가 배당하잖아요.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배당을 하는데 현금을 아껴야 되겠다. 일반적으로 이런 배당 그러면 현금 배당 아니겠어요? 현금으로 배당해야 되는데 현금을 좀 아껴야 되겠다. 그러면은 주식으로 배당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이제 주식 배당인데 주주에게 현금 배당하는 대신 그만큼 신주를 발행해서 배당을 주는 거. 신주를 주는 거. 이게 주식 배당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신주를 발행하니까 이 회사 이제 자본금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상증자는 자본 잉여금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거고 주식 배당은 이익 잉여금을 활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재원이 다르다는 거죠. 재원. 자본 잉여금을 활용해서 이루어지는 게 뭐다? 이제 무상증자입니다. 자본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이제 전환하는 거다. 반면에 주식 배당은 현금 배당 대신 주식을 주는 거니까 이익하고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자본이고 이익 잉여금을 활용하는 게 주식 배당이다. 이렇게 구분하고요. 그래서 얘와 얘는 같은 건 뭐예요? 여러분 신주를 발행한 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자본금이 늘어나는 건데 재원의 출처는 다르죠. 자본잉여금이냐 이익잉여금이냐 이렇게 출처는 다르지만 그 경제적 효과는 같다는 겁니다. 효과는 요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 지문에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이나 재원의 출처, 그 효과 모두 동일하다. 이러면 이거 틀렸죠, 여러분. 효과 측면에서는 같은 거지만 재원은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다르니까 틀린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하나 다 알아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권리락 주가 계산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어려운 공식은 아닌데 이건 이제 외워야 되겠습니다. 증자가 이루어지면 이제 주가가 조정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증자가 이루어지는 기업들의 주가는 떨어지게 돼 있죠.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권리락 주가인데 왜 주가가 이제 떨어지냐면 무상증자, 유상증자도 마찬가지죠. 증자 전하고 증자 후의 시장 가치는 반드시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이 증자를 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달라지면 안 되는 거죠. 시가총액이 달라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동일하게 조정하는 이론 주가, 이것을 권리락 주가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만들어야 돼서. 그래서 여기를 보겠습니다. 자, 무증 전, 무상증자 전의 시장 가치, 이게 이제 시가총액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권리부 주가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기업의 이제 현재 주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현재 주가 또는 이제 기준 주가. 거기다가 기존 주식수 곱하면 이게 시총이잖아요.
자, 증자 후에 시장 가치는 어떻게 돼요? 이제 증자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10%, 20% 이렇게 증자를 했다. 그러면 주식수가 기존 주식수에서 1 플러스 증자 비율만큼 주식수가 늘어나겠죠? 그럼 여기다가 권리락 주가. 지금 얘의 크기나 얘의 크기는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동일하게 조정해주는 요 권리락 주가. 요 주가. 이걸 갖다 권리락 주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게 이제 등가가 성립해야 되니까 권리락 주가는 공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요 기존 주식수는 요거 상쇄되니까 그러면 분자값이 권리부 주가고 분모 1 플러스 증자 비율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권리부 주가 또는 뭐 기준 주가, 현재 주가 같은 말입니다. 그것을 1 플러스 증자 비율로 나누면 권리락 주가가 되고요. 당연히 이거보다 이게 작아질 거란 말이에요. 왜? 물량이 늘어났으니까 물량이 늘어난 만큼 주가는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뜨린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락 떨어뜨리는 거. 자,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현 주가 통상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권리부 주가라는 게 공식 용어고, 그리고 권리부 주가는 이 기업의 권리락에 해당일 주가냐 아니면 며칠 동안의 주가의 평균치냐 이런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그 기준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현 주가를 권리부 주가다 이렇게 이제 가정하겠다는 겁니다. 2만 원 발행 주식수는 이제 10만 주입니다. 그런데 2만 5천 주의 무상증자를 실시한다. 자, 그러면 기존에 10만 주에 2만 5천 주를 추가 발행하니까 이게 25%겠네요. 그러면 이제 증자 비율이 25%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합니다. 현재 이 회사의 자본금은 이제 액면에다가 주식수 곱한 값이죠. 액면의 주식수. 그게 이제 5억 원이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하나씩 봐볼게요. 만약에 증자를 실시한 후에 증자 후 권리락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권리락 주가를 계산해라. 이렇게 이제 물으면 공식이 이거죠, 여러분. 자, 분자값이 현 주가 2만 원, 그리고 25%니까 1.25. 요것으로 나누면 16,000원. 이렇게 떨어지죠? 이게 이제 권리락 주가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시장가치, 시가총액, 이건 반드시 같다는 겁니다. 무증전 시장가치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주식수가 10만 주고 가격이 2만 원이니까 주가에다가 주식수 곱한 게 시총이니까 2만 원짜리 10만 주니까 20억. 그럼 무증 후에는 주가가 지금 얼마로 조정됐어요? 16,000원. 그리고 수량이 얼마예요? 12만 5천 주로 늘었죠? 이거 곱해도 20억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업의 시총을 계산해봐라. 시험에 이렇게 물으면, 무증 전으로 계산해도 되고, 무증 후로 계산해도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계산하면 똑같이 나오니까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시가총액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부러 이렇게 조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자본금은 늘어나겠죠? 25% 증자를 했으니까. 그럼 5억에서 6.25억으로 자본금은 이제 늘어나는 겁니다. 이 5억에 25% 늘어난 거란 말이에요. 물량이 늘어났으니까. 네, 이거 이해되시죠? 자, 이번에는 이제 유상증자 보겠습니다. 일단 유상증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상증자는 대상은 기존 주주입니다. 근데 이제 무상증자는 이렇게 배정, 누구한테 배정하냐,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3호에 두 가지가 있고, 공모 형태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공모 그러면 이제 일반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일반인한테 배정하는 건데요. 3호, 가장 일반적인 게 주주 배정이죠. 기존 주주한테 배정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구주할당, 기존 주주 배정 방식. 자, 어떻게? 발행 주식의 20%를 일단 우리사주 조합, 상장회사들은 이제 우리사주 조합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얘한테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고요. 그럼 내 나머지 물량 중에 이제 80%가 남겠죠? 나머지 80%를 누구한테? 기존 주주한테 배정하는 거다.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이제 하면 되니까 이제 3호 형태를 띈다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연고자 할당, 다른 말로 이제 제3자 배정. 제3자 배정은 특정인한테 배정하는 거죠. 뭐 종업원이나 임원 등 기존 주주가 아니고요. 제3자. 특정인. 자, 이것은 그러면 기존 주주한테 물량이 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증자가 이루어지면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자기 지분이 줄어드는 기 때문에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주주총회를 열어서 특별 결의를 해야 됩니다. 보통 결의가 아니고, 이건 이제 특별한 사항이니까 특별 결의. 근데 이제 이사회 결의가 아니고 주총. 그리고 정관에 또 명시가 돼 있어야 된다. 아무래도 기존 주주한테 물량이 가지 않다 보니까 정관에 명시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필요하면 제3자 배정을 하겠다. 이렇게. 자, 이제 공모. 요거는 이제 주주 우선 공모는 뭐예요, 여러분? 주주와 기존 주주를 말하는 거죠. 기존 주주. 그리고 우리 사주 조합한테 먼저 배정을 하고 얘네들이 안 사겠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실권주가 생기잖아요. 그 실권주를 일반인한테 이제 공모하는 거죠. 배정하겠다. 그러니까 주주한테 우선하고 나머지를 일반인한테 공모하겠다. 그럼 이제 일반 공모는 아예 기존 주주를 배제해버리고 기존 주주는 배제하고 불특정 다수 일반인한테 배정하겠다. 이게 이제 일반 공모죠. 그럼 이것도 기존 주주가 배제된단 말이에요. 얘하고 얘가 기존 주주를 완전히 배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주총회를 열어야 돼요. 특별 결의를 통해야 되고 정관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 공모는 주주의 신주 인수권 배제 이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증자 물량을 최우선적으로 누구한테 줘야 되겠습니까? 기존 주주한테 줘야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사전에 정관에 필요하면은 주주의 신주 인수권을 배제하겠다. 이 권리를 배제하겠다. 그런 이제 규정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럼 이제 참고로 회사 상장할 때 있지 않습니까? 상장할 때 이런 것도 봐요. 상장하게 되면 이제 일반 공모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정관에 이런 규정이 없으면 나중에 분쟁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기존 주주 반발하니까 반드시 이런 규정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4개 간단하게 이제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이제 역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거 이제 계산하는 겁니다. 자, 유상증자는 돈 받고 이제 증자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증자한 주식 이제 신주 발행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락 주가도 있습니다. 요 2개. 자, 신주 발행 가격은 통상 이제 유상증자할 때 신주 발행 가격은 할인 발행하죠. 그래서 기준 주가, 현재 이 기업의 주가가 있잖아요. 그보다 싸게 발행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 플러스 이제 할인율이 있습니다. 1 마이너스 플러스가 아니고 1 마이너스 할인율. 요게 이제 신주 발행 가격이 되고요. 이 권리락 주가가 여긴 좀 복잡하죠. 무상증자는 간단했는데 여긴 좀 복잡합니다. 밑에는 1 플러스 증자 비율 똑같아요. 근데 분자값이 기준 주가 또는 현재 주가 플러스 주당 납입금. 유상증자했을 때 주당 들어온 돈 납입금. 요게 2개를 곱한 겁니다. 증자 비율과 신주 발행 가격. 요걸로 이제 증자 물량을 팔았으니까 요만큼 돈이 들어오겠죠? 자, 그럼 이 식도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개념에서 나왔다는 거죠. 유증도 마찬가지예요. 유증 전후의 시장 가치는 반드시 같아져야 된다. 이렇게 동일하게끔 조정하겠다. 그게 권리락 주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증 전후의 시가총액은 이렇게 됩니다. 기존 주식의 주가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다가 이제 신주를 발행하는 거잖아요. 그럼 신주 발행 가격에다가 증자 비율에다가 기존 주식수. 그러면 요 합이 이 기업의 이제 시총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요 신주 발행 가격과 증자 비율 곱한 거, 이것을 갖다가 주당 납입금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주당 납입금. 그러면 요 주당 납입금에 주당 납입금이라는 말을 쓰는데 실제 이제 발행한 주식수는 요게 되겠죠? 실제로 발행한 주식수는 요게 되잖아요. 요만큼이 되는데 거기에 신주 발행 가격 곱하면 들어온 돈이잖아요. 실제로 들어온 총액. 근데 요게 이제 주당 납입금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상 증자 후에는 이제 주식수가 늘어났을 거 아닙니까? 기존 주식수 1 플러스 증자 비율. 그러면 역시 이게 같아져야 되는 권리락 주가. 이거를 계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거를 정리하게 되면 여기서 주식수 이제 지워지고요. 그 요식이 나오는 겁니다. 분자값이 기준 주가, 그리고 요거 2개 곱한 거, 요것도 지워지니까 요게 되는 거고, 분모가 요게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요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참고하시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고요. 요식이 왜 나왔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요걸 외워야죠. 일단 이제 외워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자, 역시 계산 문제 봐보겠습니다.
자, 현재 주가 2만원, 발행 주식 10만 주, 이제 2만 5천 주,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이제 할인율 25% 적용하겠다. 이것도 25% 유상증자 비율이 25%죠? 10만 주에서 2만 5천 주 추가 발행하는 거니까. 근데 할인율도 25%, 이게 공교롭게 같은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씩 봐볼게요, 여러분. 그럼 이제 신주 발행 가격은 얼마가 되는 거냐? 그러면 저 할인율을 봐야 되잖아요. 25% 싸게 이제 신주 가격을 정하는 거니까 2만 원에서 1-0.25 그러면 15,000원. 이게 신주 발행 가격이 되고 주당 납입금이 얼마냐? 주로 이건 잘 안 물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이 개념을 알아놓자는 거예요. 주당 납입금이 이제 얼마냐 이렇게 물으면 두 개의 곱이죠. 신주 발행 가격의 증자 비율. 여기다가 나중에 주식수를 곱한 게 그러면 이제 총액이 되는 거니까 증자 비율 0.25 이렇게 곱하면 3,750원. 이게 주당 납입금이 되고요. 자, 중요한 것은 권리락 주가입니다. 유증 후에 이제 권리락 주가 그러면 기존 주가 2만 원 더하기 여기가 뭐 들어가요? 신주 발행 가격 곱하기 증자 비율. 다시 말하면 주당 납입금. 요거 계산해 놓은 거 있죠? 요 두 개 합. 그리고 밑에가 1 플러스 0.25. 그럼 요게 19,000원 계산해 보면 요게 이제 권리락 주가가 되고요. 예, 유상증자 전 시가총액, 후 시가총액. 이건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어느 한쪽을 계산하면 이제 되는데 그러면 여기 이때 계산을 해봐요. 권리락 주가 19,000원. 그리고 실제 이제 물량은 12만 5천 주니까 요 두 개 곱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23.75. 이게 이제 시총이 되고 그러면 유증전도 당연히 23.75억이 시총이에요. 여기 지금 앞에서 여러분 기존 주식이 10만 주 있었는데 그 2만 원짜리잖아요. 2만 원짜리 10만 주니까 요 시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추가 발행분이 요거잖아요, 여러분. 추가 발행분 신주 발행 가격 15,000원. 여기에 추가 발행 물량이 2만 5천 주니까 요거 곱하면 총액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나와요. 복습하실 때 한번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네.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증자 관련해서 권리락 주가 계산하는 거 있죠? 무상증자, 유상증자, 이 식은 지금부터 이제 머릿속에 넣어놓자는 겁니다. 이게 날 수도 있고 이게 날 수도 있어요. 이 계산 문제 아주 잘 나기 때문에. 그래서 무상증자는 그냥 기호로 쓰면 P1을 이제 권리락 주가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P1은 P0 기준 주가 또는 현재 주가 1 플러스 R. 이쪽이 좀 복잡한데 P1 권리락 주가는 P0 기준 주가 플러스 PN 곱하기 R. 이게 신주 발행 가격 곱하기 증자 비율 그리고 분모는 똑같습니다. 1 플러스 R. 이렇게 이제 매차 시의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몇 개 이렇게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기출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출 문제 이제 유사한 문제들을 풀어봄으로써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떻게 시험에 나는지. 네. 자, 볼게요. 우리 이제 증권 제도 앞에서 봤었죠? 그 특징입니다. 해당하는 것을 모두 이제 고르면 증권 제도의 특징이 이제 세 가지가 있었죠. 양도성을 부여했다. 요거 맞고. 그 다음에 소단위 분할성. 예, 액면을 분할해서 발행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각종 권리. 여기에 대한 계약이다. 요 세 가지죠?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본 비용의 최소화는 누구 입장이에요? 기업 입장에서 이제 시각이란 말이에요. 투자자 입장에서 시각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조율해서 또는 조정해서 나온 제도가 증권 제도인데 그게 요 세 가지 특징이니까 A, B, D. C는 아니라는 거죠. 이건 기업 입장에서 말하는 거죠. 자, 유통시장의 기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혹시 이런 문제가 나면 발행시장하고 유통시장의 기능을 이제 섞어놨을 것이다. 물론 여러분, 발행시장이나 유통시장이나 공통적인 기능이 다 있겠죠. 예를 들면 뭐 분산 투자할 수 있다든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이제 부를 축적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공통 기능인데, 이제 명확하게 다른 게 있죠. 위험 분산, 이거는 발행시장에서도 여러분, 발행하는 주식들, 공모하는 주식들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럼 선택해서 투자하면 되니까, 이거는 양시장에 다 있습니다. 환금성 재고. 이거는 환금성 재고는 유통시장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발행시장의 기능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이거는 유통시장의 기능이 아니죠. 이게 답이네요. 이거는 발행시장의 기능이죠. 기업 입장에서 재무구조 개선 효과는 발행시장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유통시장은 발행자하고 아무 상관없는 시장이에요. 투자자 간에 사고 파는 시장이니까. 답은 3번. 적정가격 형성되는 거, 이것도 시장가격 말하니까 유통시장의 기능. 3번이다. 여러분, 증자하는 것도 신주를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 증자할 때. 그 증자해서 신주 발행하는 것도 발행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당연히. 자, 현재 주가 18,000원. 발행 주식수 5만 주인 A기업이 20%의 무상증자네요. 유증인지 무증인지를 봐야 되겠죠? 실시하려고 할 때 권리락 주가, 시가총액은 각각 얼마겠냐. 자, 권리락 주가 P1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P0, 1 플러스 R이니까, 그리고 P0가 18,000원이잖아요. 그리고 증자 비율이 20%니까 1.2로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예. 그러면 바로 이렇게 봐볼게요. 자, 맞죠? 18,000원을 1.2로 나누면 15,000원. 요게 이제 권리락 주가가 되고, 자, 시가총액은 무증 전 계산하든 무증 후 계산하든, 예, 같아진다는 겁니다. 자, 기존에 18,000원, 수량이 얼마였어요? 5만 주잖아요. 18,000원에 5만 주 하면 이게 이제 9억입니다. 그럼 무증 후에도, 예, 6만 주로 늘어났잖아요. 왜냐면, 예, 5만 주에서 20% 이제 추가로 발행한 거니까 20%는 만주가 되겠죠? 6만 주인데 15,000원이니까 9억. 그럼 답은 15,000원, 9억이다. 예, 이렇게 시험에 이제 묻는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동시에 물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첫째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